우리나라가 좀 나라가 좁고 그래가지고 재생에너지는 좀 어렵지 않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은 좀 어때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라는 그런 반문을 하고 싶은데, 사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탄소 중립이라는 걸 선언을 하고,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탄소 중립 시나리오라는 걸 수립을 했거든요. 그럼 재생에너지 몇 퍼센트를 하려면 그럼 면적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계산해봤는데 대충 국토 면적이 한 2%에서 한 3% 사이, 국토의 2% 정도면 어느 정도 될까라고 하면 서울이 0.5%니까 서울의 4배 면적의 태양광을 깔아야 된다. 그리고 풍력은 해안가에 있는 해양 풍력을 상당히 많이 깔아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는데, 그 부분이 입지적으로 불가능하냐? 많은 전문가들의 얘기는 가능하다. 근데 문제는 이걸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전기로 가는 흐름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혁신 산업인 것 같아요. 화석연료 중심으로 살다가 우리가 전기화가 된다라는 흐름들은 어쩌면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최근에 뭐 그 스페인 정전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뭐 3, 40년 된 그리드를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할 때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기회이기도 하고, 뭐 재생에너지와 원전 이런 것들이 싸우는 것을 보면은 야, 이런 흐름으로 뭐 변할 수는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진짜 전기 전문가를 모셔서 전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어떨까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김성규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규입니다. 이름이 어렵습니다. 과학기술기획평가원. 네, 저도 가끔씩 제 소속 기관 이름을 헷갈립니다. 어떤 일 하는 데죠? 국가 R&D 정책을 기획하고 평가하는 기관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국가 예산이 필요한 R&D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절차에 따라서 평가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국가 아젠다를 제시를 한다고 했을 때 과기부와 함께 어떻게 정책을 수립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계량적이든 아니면 정성적이든 그런 근거들을 만들고 정책의 기반을 수립하는 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래 기술로 바라보고서 여기에 정부 예산을 쓰려고 한다면 어떤 기술에다 투자를 하려면 좋을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어쩌면 미래의 가치가 있는 기술들을 평가하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예비 타당성 평가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타라고 하면 SOC 사업, 뭐 토목이나 아니면 건설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해서 그걸 실행할 것이냐 말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국가 R&D 사업에 대해서도 500억 이상, 뭐 1조 이상의 그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정부가 투자해서 하는 것이 합당한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 투자자 여러분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이게 미래 성장할 것인가를 평가를 해서 투자를 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오히려 미래기술 관련한 부분에 대한 어떤 로드맵들, 우리나라 정부가 어떤 기술들에 투자를 할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 업무를 하시는데요. 전기 관련한 얘기하는 것 중에 저는 이번에 보면서 테슬라의 그 마스터 플랜을 보면서 야, 이거는 산업전략의 교과서다 라고 얘기를 하신 게 있던데, 테슬라의 어떤 점이 그 산업전략의 교과서라고 평가를 하셨던 거예요? 사실은 테슬라가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10년에 한 번씩 마스터 플랜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는 인베스터 데이라고 한 1년 반 전 정도 전에 발표를 했었는데요. 뭐 갑자기 원래는 뭐 자동차 관련한 발표를 하다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같이 만들자, 뭐 이런 이야기 아젠다를 하고, 그런 우리 테슬라 기업뿐만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가 같이 한번 준비한다면 전기화된 미래를 같이 만들어 갈 수 있다. 우리가 탈탄소화 미래의 어떤 성장 가능성이나 아니면 투자 가능성, 그리고 거기에서 미래 수익이 있기 때문에 전기화된 세계를 같이 만드는 일을 하자. 그래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그런 플랜을 세웠고요. 그래서 제 친구가 얼마 전에 그 테슬라를 운전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차가 이제 4년인가 지나서 점검을 받는데 그 AS 센터를 가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Sustainable Energy라는 표현이 써져 있더라고요. 그 간판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이기도 하지만 지속 가능한 미래, 아니면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꿈꾸고 있고, 그 부분을 어떤 마스터 플랜이라는 어떤 틀 안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국가 단위로 해도 괜찮겠다 싶을 정도로 그림이 예쁜가요? 사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전기화된 미래는 테슬라라는 기업 한 개뿐만이 아니라 미국 아니면 전 세계가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해서요. 그거에 대한 어떤 비용 추정이나 아니면은 그러한 필요한 투자 금액,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의 에너지 총량 아니면 전기 총량을 엠베해가지고 그걸 계산을 해서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합리성이 부족하다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전반적인 아젠다를 제시한다라는 그 의미에서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어떤 그 전 세계가 함께 추구해야 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제시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테슬라의 태도를,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태도를 보면 좀 아이러니하긴 하죠. 이게 자기는 전기차와 미래 친환경 전환 뭐 이런 것들의 비즈니스를 하는데 또 지지는 또 이게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약간 화석연료 뭐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또 어울려 다니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행보인가 싶기도 하고, 그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하는 게 화석연료 안 쓰고 전기 쓰면은 돈 많이 들고 그래갖고 그렇게 PC한 사람들 꼭 막 올바른 소리가 지 돈은 안 쓰고 뭐 남의 돈으로 하려 그러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좀 강요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그 하시는 얘기들이 전기로 바꾸면 이게 돈이 됩니까? 사실 그런 부분의 비용이냐 투자냐의 관점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후 변화가 필수적인 관점이다라고 만약 비판적인 목소리를 한다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95년도부터 이제 기후 변화 협약이라는 게 생기고 글로벌의 정책들이 형성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산업이 따라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가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당장 돈이 많이 들고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는 화석연료 기반에서 석유 쓰고 그래서 뭐 베이비 드릴 하는 그런 트럼프의 어떤 세계가 다시 찾아왔는데 지금도 여전히 지속 가능한 에너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맞냐. 예. 그렇다고 해서 화석연료를 줄이고 전기로 바꾸고 그 전기도 청정 전기라고 하는 뭐 재생에너지와 일부 원자력을 활용을 해서 그렇게 비싼 에너지 생태계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또 되게 정확한 지적을 해주신 게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바이든 정부 때 되게 IRA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는 그런 정책의 수혜들을 받기도 했고 또 그 전에는 사실 테슬라가 전기차를 팔아서 영업이익을 얻기보다는 그런 이제 전기차 판매로 인한 보조금 이익을 해서 소위 말해서 내연기관으로부터 받는 그 보조금 그런 부분에서 연방 보조금을 통해서 수익을 많이 얻어왔는데 생뚱맞게 트럼프 베이비 오일 신봉주의자에게 붙었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테슬라가 펼치는 여러 사업 중에서 탈규제가 필요한 부분, 시장 주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에 공감을 하고 근데 지속 가능성이라는 부분은 시장 주도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라는 계산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트럼프의 시대라는 그런 부분들이 뭐 지속 가능한 에너지가 PC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느 정도 궤도 위에 올라왔고 사실은 그 궤도 속에서 여러 가지의 그 갈등과 이해관계 속에서 이제 균형을 맞추려거나 아니면 삿바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그 R&D 정책 그리고 기술 관련한 평가를 하시는 분이니까 이게 특별히 뭐 화석연료다, 재생에너지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뭐 사상 가치지향적인 부분들은 좀 별로 없으실 것 같긴 해요. 이제 이게 진짜 정부 정책상으로 필요한 기술이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그 재생에너지 바꾸면 전기요금 많이 올라간다면서요. 물론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근데 사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환경운동가라고 하는 그 표현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상적인 전환이지 시장 산업적인 전환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재생에너지 하시는 분들은 LCOE라고 해서 그런 균등화 비용이라는 개념에서 그런 평균 투자 비용을 전체 수명 기간 동안 했을 때 재생에너지가 가장 저렴한 게 아니냐, 저렴해졌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전기를 쓰려면 인프라가 필요하고요. 그 인프라 투자라는 그런 부분들이 현재 있는 전력 설비들이 재생에너지를 고려하고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갈아엎어야 되는 그런 새로운 투자가 좀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LCOE 같은 것들을 만 얘기하기보다는 전체 비용을 생각하면 분명히 돈이 든다. 근데 돈이 드는데 이걸 가야 되느냐? 라는 그런 저항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에너지 쪽에서는 에너지 트릴레마라는 이야기를 항상 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릴레마는 트라이앵글이고 삼각형인 거죠. 세 개의 축이 있다. 첫 번째 축이 돈, 경제성. 두 번째 축은 안보. 그리고 세 번째 축은 환경인데 코로나 시절에는 뭔가 환경이 뭔가 그런
축이 돼서 뭔가 새로운 저탄소 생태계촌을 만들 것 같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트럼프 2기가 오니까 이제 에너지 안보와 경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되는데, 사실 그 축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 축이 이동을 했을 때 새로운 그런 자생적인 생태계를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트럼프의 기조가 계속 영원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저탄소 기조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것인가, 이런 균형 잡힌 어떤 시선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지금 당장 1, 2년의 관점에서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5년, 10년 지난 미래에 대해서 투자할 것이냐, 그리고 어느 지역에 투자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다층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차 타시잖아요. 네. 타시니까 좀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차 전도사라고 말을 할 정도로, 저는 전기차를 한 6년 전에 몰았고 지금도 계속 몰고 있는데, 사실 전기차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연기관 대비 장점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진동이 없기 때문에 되게 쾌적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자율주행과 전기차의 궁합이 어떤 제어공학적으로도 다 잘 맞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또 불편함을 얘기하신 분들은 뭐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에는 충전을 신경 써야 되는데, 사실 제가 오늘 부산 출장을 갔다가 굳이 차를 가져가서 운전해서 이까지 오느라고 조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제가 6시간 반 동안 운전하면서 그 충전이 애매해서 충전을 한 10분 정도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야권 방송에 늦을 뻔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전기차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충전이라는 그 부분이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자분들도 의견을 주시는 게, 원전 전기를 쓸 것이냐, 재생에너지 전기를 쓸 것이냐, 이것도 분명히 그 평가받는 입장에서 분명히 자기 거에 대한 장단점을 많이들 와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그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되게 정확한 표현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에너지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이 나왔을 때 그 사람 뒷배경에 있는 것을 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왜냐면은 에너지는 뭐 화석연료가 됐든 재생에너지가 됐든 아니면 원자력이 됐든 세금이 붙습니다. 어떠한 식으로든 정부 보조금이 붙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에너지 안보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지대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유리한 통계나 그런 근거들을 제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같이 이제 과학기술을 평가하는 입장에서 보면 가치 중립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완벽한 기술은 없기 때문에 어떤 기술이 뭐 속단을 해서 아니면 저의 개인적인 선호도를 결정을 해서 필요하다라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에서 어떤 기술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가치적으로 또 높게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에너지가 좋다라고 말하는 거는 저는 항상 사기꾼이나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에너지가 좋은지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고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면 어떨까요? 재생에너지의 특징과 아니면 원전이라는 에너지의 특징. 일단은 되게 중요한 두 가지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두 가지 다 탈탄소 에너지 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에너지죠. 그러니까 화석연료 같은 경우에, 전기 같은 경우에는 석탄 기반의 전기 생산이 지금 현재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석탄을 줄이고 그런 것들을 대체해 나가는 그런 부분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이라는 그런 기술들이 있고요.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위 말해서 에너지 밀도가 높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에너지 밀도가 높다는 거는 동일한 그 질량의 에너지를 했을 때 산출되는 어떤 결과적인 전기 생산량이 많은 에너지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 우라늄도 우리가 수입을 하기는 하지만, 그런 다른 석유에 비해서는 에너지 안보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 좀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왜요? 그 우라늄도 밖에서 사와야 되잖아요. 우라늄이 예를 들면 캐나다나 러시아나 이런 지역에 이제 좀 풍부하게 되고, 우라늄에 수입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 부분도 에너지 안보적으로 다분화가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밀도가 높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해결료 수급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정도 충분히 좀 백업할 수 있는 양들을 가지고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기름은 그때 사야 되는데, 그렇죠. 우라늄은 한 번에 좀 많이 사서 재고를 쌓아놓을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계약 형태 역시도 조금 더 석유보다는 어떤 실시간 시장 변동에 조금 둔감한 편이다. 시장 변동이 현물 가격이
뭐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역시 금융상품으로도 존재하고 여러 가지 복합 요소가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안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또 아까 전에 물어보신 대로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좀 비대칭성이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에너지가 정치화되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정책적 의사결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라는 그런 부분이 되면서 좀 가치 중립적으로 좀 보기 어려운 환경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글로벌에서 일단 이제 소위 말하는 OECD 국가나 아니면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제1의 에너지로 전기 생산에 있어서 꼽는 데는 주저하지 않는 새로운 세계가 됐다. 사실은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재생에너지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이질적이기 때문에 좀 퀘스천 마크를 크게 좀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았는데 2030년 기준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러니까 2030년이면 5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40%와 50% 전기보다 많다.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는 이제 변방의 에너지에서 주류의 에너지로 왔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이견이 많냐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그런 유럽이나 미국의 국가에 대비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전환이 늦었고요. 그래서 전 세계 그런 주요 국가를 30개를 꼽는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한 뭐 뒤에서 두세 번째 국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재생에너지 확산이 우리가 좀 더딘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좀 나라가 좁고 그래가지고 재생에너지는 좀 어렵지 않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은 좀 어때요? 예를 들면 되게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라는 그런 반문을 하고 싶은데, 사실 예전에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탄소 중립이라는 걸 선언을 하고 그런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탄소 중립 시나리오라는 걸 수립을 했거든요. 그럼 재생에너지 몇 %를 하려면 그럼 면적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계산해 봤는데 대충 국토 면적이 한 2%에서 한 3%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국토의 2% 정도면 어느 정도 될까라고 하면 서울이 0.5%니까 서울의 4배 면적의 태양광을 깔아야 된다. 그리고 풍력은 해안가에 있는 해양 풍력을 상당히 많이 깔아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는데, 그 부분이 입지적으로 불가능하냐라고 하면 많은 전문가들의 얘기는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걸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기 공급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른 산업의 어떤 그런 혈관과 같은 역할을 했다. 그 피와 같은 역할을 했다. 엔진이 돌아가서 반도체도 만들고 첨단 배터리도 만들고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저렴한 에너지라는 걸 묶어놨는데, 사실 저렴한 전기라는 컨셉 자체가 약간 이상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은 좀 저는 항상 하는데, 왜냐면 우리나라는 화석연료를 수입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기 생산하는 화석연료의 99% 사실상 거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국가인데 전기요금이 쌌거든요. 그 소리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관여를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상태가 고착화되다 보니까 무언가 다른 에너지원들 자체가 경제성이 안 나오게 되는 거죠. 전기 자체가 저렴하게 공급을 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노력들을 많이 하다 보니 뭐 재생에너지와 같은 새로운 에너지원이 오게 되면 비싸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책을 한 권 번역을 하셨는데 이번에 책 제목이 모든 것을 전기화하라라는 책입니다. 책 홍보 좀 하시라고 모셨는데 책을 안 가지고 오셨네요. 제가 뛰어오다 보니까 차에다가 전기화하라는 책을 두고 왔는데요. 모든 것을 전기화하라는 책을 최근에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기화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에너지 생산을 재생에너지 바꾸고 뭐 이런 얘기는 좀 많이 했었는데 모든 것을 전기화한다라는 게 무슨 내용입니까? 사실 전기화라는 것이 영어로 하면 electrify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뭐 전기로 만든다라는 건데, 우리가 7, 80년대에는 전기화라는 개념이 공급 개념이었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그쵸.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저희 원로 교수님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스페인 정전 나면서 우리도 정전 나면 어떡하죠? 라고 하니까 내가 어릴 땐 전기가 없었어. 나는 괜찮을 것 같아 라고 농담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전기화라는 게 말 그대로 공급을 해서 어디에든 전기를 쓸 수 있게 만드는 걸 전기화라고 예전에는 했었는데 2010년 지나면서는 수요를 전기로 바꾸는 걸 전기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수요. 전기 수요를 전기를 바꾸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지금 방송을 할 때도 다 전기를 쓰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일반 시민으로서 그런 생활을 하는 데서는 전기가 되게 익숙한데 전체 관점에서 총 수요에서 관점에서 본다면 전기를 최종 에너지 관점에서 20%밖에 안 쓰거든요. 나머지 80%가 전기가 아니라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지금 저는 전기차를 몰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석유로 운전을 하고요. 또 산업시설을 가게 되면 열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런 열은 석탄으로 얻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체 우리가 전기라는 그 비중이 20%라면 그 비중을 뭐 40%, 50% 이렇게 바꾸는 걸 의미하고요. 일례로 쉽게 설명을 하면 전기차가 제일 대표적인 전기화의 사례가 될 것 같고 또 건물 냉난방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보급률이 더디고 오히려 해외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데 열펌프, 히트펌프라고 해서 전기로 이제 냉난방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도시가스 쓰는 거를 전기화하는 거. 전기로 해서 그런 것들을 쓰는 부분들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어떤 최종 수요를 전기로 바꾸는 걸 전기화라고 하는데 사실은 모든 것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최대한 전기로 쓸 수 있는 것은 전기로 바꿔야 된다. 산업도 예를 들면 우리가 철강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석탄을 활용을 해서 그런 가열을 해서 그런 우리가 그런 환원 공정을 만들고 그런 철강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전기 고로를 쓰고 수소화하는 제초를 써야 탈탄소가 된다. 뭐 이런 부분에서 산업 부분에서도 최종 에너지를 전기로 쓰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운송도 전기로 쓰고 전기로 쓰기 어려운 부분만 일부 남겨놓고 최대한 전기로 바꾸자. 이런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채팅창에도 좀 올라오는데 SMR 같은 거 미래 기술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돈도 많이 드는데 좀 기다렸다가 그거 나오면 하면 안 돼요? 사실은 혁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는 부분이고 또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경로도 꾸준하게 만들어주는 병행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탈탄소화든 전기화든 우리가 뭔가 기술이 성숙되면 그때 가서 다 하면 되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좀 많이 뒤처진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너무 트럼프의 시대가 왔는데 지금 뭐 기후 변화를 얘기하냐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다극 세상인 거죠. 세계는 트럼프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트럼프가 오일을 판다 그래서 오일 생태계를 확장한다고 한들 만약에 석유 가격이 떨어지면 석유의 어떤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만들기가 어렵고 또 유럽이나 아니면 중국이 미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4년이 지났을 때 그런 탈탄소의 어떤 생태계의 그런 현재를 봐야 되는데 지금 당장 2030년에 이제 파리 기후 협약에 따라서 얼마나 탄소를 감축했는지 국가별로 이제 그런 것들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거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 NDC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NDC 경로에서 조금 많이 이탈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뭐 전통적인 어떻게 보면 일반 시민에서의 환경이라고 하는 건 뭔가 규제 관점을 해서 되게 좀 번거로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그 규제가 비용으로 다가온다면 사실상 선행적인 투자나 탈탄소화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우리가 목표를 물론 100을 달성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최대한 목표에 근접할 수 있는 경로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좀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스페인 대정전 보니까 정전되면 어떡해요? 재생에너지 때문에 정전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물론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제 이베리코 정전을 했는데 사실 이게 재생에너지 때문에 정전이 났냐라고 하면 지난 10년 동안 사실은 정전들은 많이 났었거든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전이 한 10년 동안 안 나고 있기 때문에 한 14년 동안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우리는 뭐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한 4년 전에는 텍사스에서 가스 배관이 얼어서 공급력이 부족해서 정전이 나기도 했었고요. 또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은 또 그런 여러 가지 그 대규모 고장, 발전 자원들이 고장이 나서 정전이 됐는데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그 당시 발전했을 때 50%가 넘는 그런 상황이니까 재생에너지가 많아지면 정전이 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스페인이 정전이 났으니까 이제 재생에너지 확장은 어렵겠다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그것들을 완화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기술적인 장치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투자들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뭐 전기화라는 책을 이번에 번역하기 전에
3년 전에 이제 그리드라는 책을 또 번역을 최준영 했어요. 박사님하고 같이 네, 했었죠. 최준영 박사님이랑 그리드라는 책을 번역을 했었는데 그때도 전력망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이제 여기 악권에 계신 분들은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이니까 최근에 2년 동안에 전력망 기업들의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시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뭐 LS 일렉트릭이든 아니면 뭐 그러니까 현대 쪽이든 아니면 효성이든 이런 쪽에 중전기기 업체들 뭐 변압기를 만들고 아니면 LS 전선이든 이런 데는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캐파의 확장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각광을 받고 우리가 기회를 얻을 수 있겠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재생에너지라는 그런 부분들은 중국의 어떤 그런 경제성 대비해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중전기기, 좀 신뢰 기반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얻고 사실 스페인의 이런 사태가 봤을 때 이제 LS 일렉트릭과 같은 기업들이 조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 전환이 발전원만 바꿀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기저 인프라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 또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제도 이런 것들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되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게 약간은 그 재생에너지가 기존 생태계에선 되게 미운 대상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갑자기 튀어나온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빠르게 커질 줄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화석연료 생태계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석유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슈가 될 때마다 역시 이래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쪽의 사이트들 투자를 좌우하는 어떤 여론의 컨센서스를 만드는 그런 사이트들에서 좀 과장된 조금 비판하고 있지 않느냐 제대로 된 어떤 분석이 나오려면 몇 달이 걸릴 것 같고 지금 스페인 당국에서도 재생에너지 때문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다 여러 가지의 이슈가 겹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력 시스템의 정전은 원래 있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모든 시스템이 그렇지만 사실 구멍이 뻥뻥 뚫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전력 시스템을 스위스 치즈 모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스위스 치즈? 네. 예, 예. 우리가 생각을 하면 치즈를 만화적으로 생각하면 막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를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다른 구멍이 있는 것들을 여러 개를 겹치면은 우리가 무언가 안전한 어떤 안전판이 만들어진다는 컨셉으로 만들어진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규모 시스템들의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전은 확률적으로 0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전이 2011년에 발생을 했었는데 왜 지금은 정전이 14년 동안 안 나고 있냐라고 한다면 이것도 비판적으로 본다면 긍정적으로 본다면 정전이 안 나게 신뢰도 있게 운전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비판적으로 보면 조금 더 좀 과하게 여유를 가지고 운전을 한다. 그러면 비용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떨어질 수 있다. 근데 그것도 조금 더 세밀하게 본다면 정전이 한번 났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여유나 낭비는 허용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서 뭐 그게 나쁘다 좋다라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우리의 그런 기준들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문제를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서로 기술 가지고 뭐 싸우고 뭐 정치적으로 뭘 하고 뭐 이런 거 보면은 정말 그 시장주의자들 얘기하듯이 재생에너지 그렇게 좋으면은 뭐 비용도 많이 떨어진다는데 그냥 시장에서 경쟁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피터 틸이나 이제 트럼프 행정부나 이렇게 보면은 세금으로 왜 시장을 뒤틀려고 하냐 결국은 가장 싼 에너지가 자연히 결정되지 않겠냐.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러면서 이게 미국의 프로젝트 2025 보고서에서도 뭐 보조금 폐지, 규제 완화 이런 거를 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부가 개입을 좀 해야 된다는 논리와 자유시장 논쟁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피터 틸 같은 경우에는 화석연료를 쓸 수 있을 때까지는 충분히 쓰는 게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빅테크에서 트럼프를 후원하고 있고 또 그런 부통령에 대해서는 그런 직접적으로 지원을 했다라고 평가받는 인물인데요. 그런 현실적인 그런 주장 속에서 우리가 추가적인 비용을 해서 뭔가 전환을 해야 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점이 있는데 사실 화석연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금이 많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지금 그런 석유 가격이 변동을 하면 그런 가계 부담을 덜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제 석유와 관련된 그런 휘발유와 관련된 세금을 조금 더 완화시켜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는 비용들에 대해서는 안정화시켜주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뭐 석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 보조금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미국 역시 또 화석연료 기반에서도 역시 보조금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그런 이해관계 간의 어떤 팽팽한 긴장 속에서 하는 어떻게 보면은 화석연료 진영에서의 어떤 대변자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생에너지도 충분히 싸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텍사스 사례를 저는 들고 싶거든요. 우리가 텍사스 딱 얘기하면 미국의 전형적인 보수 동네, 기름의 동네, 기름의 동네, 부시의 동네. 부시의 동네,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되게 웃긴 밈들도 되게 많고 그런 동네인데 미국에서 지금 재생에너지 1위 지역은 텍사스거든요. 그쵸. 네, 텍사스예요. 최근에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바뀌었는데 그 이유는 텍사스가 미국의 전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별로 그 어떤 경쟁 시장의 정도가 다릅니다. 가장 시장 경쟁이 심한 데가 텍사스거든요. 전력 시장 관점에서 재생에너지가 가장 저렴해지는 환경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또 뭐 10년 동안 재생에너지가 어디에 잠재력이 풍부하지를 계산을 하고 거기에 배전선, 변전소 이런 것들을 투자를 많이 해서 인프라를 깔아두니까 그 다음에는 업자들이 알아서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장적인 접근에서도 재생에너지가 어떻게 보면은 이점을 갖는 부분이 미국 보수에서 오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뭐 IRA를 포함해서 재생에너지 관련한 어떤 정책을 할 때 오히려 텍사스 지역에서 트럼프 정부에 반대를 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는데 여전히 남는 질문. 우리가 다 좋다 그러는데 마음 한켠에 그런 건 있어요. 좀 이따 하면 안 돼? 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돼.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지금 꼭 해야 돼? 지금 전기화를 해야 돼? 라는 부분이 결국은 또 남거든요. 그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민을 하면 사실은 지금 전기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요구하잖아요. 예. 지금 의사결정을 하면 아마 재생에너지 비중이 됐든 원자력이 됐든 탈탄소가 됐든 전기 비중이든 그런 부분이 10년 뒤에 어떤 우리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갈래를 고민을 하겠죠. 지금 2025년이니까 2035년, 2040년이 됐을 때 탈탄소에 대한 글로벌 컨센서스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그 글로벌 컨센서스를 주도하고 있는 부분이 중국과 유럽이고 미국은 잠시 이탈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탈탄소 노력도 적은 상황이라면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어떤 거래라든지 시장에서의 충격으로 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어느 정도 글로벌의 어떤 그런 흐름에는 편승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미 되게 많이 늦은 상황이거든요. 전 세계 평균에서 수력 발전을 제외해서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20%가 넘어가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9%에서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 뒤처져 있는데 이 뒤처진 부분들이 나중에는 비용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오해가 아리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캠페인이잖아요. 기업들에서 캠페인인데 이게 나중에는 그런 규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빅테크들은 아리백을 다 달성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씩 그런 비용들을 부담하는 형태로 삼성전자가 됐든 하이닉스가 됐든 이런 식으로 부담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을 국가가 어느 정도 같이 보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근데 우리의 경쟁 기업일 수도 있는 TSMC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아리백을 5년 앞당기겠다. 라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선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단순히 그냥 뭐 환경운동 캠페인이라기보다는 경제 생태계에서의 새로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어떻게 보면 기초 체력으로 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나중에 하면 되게 좋을 수 있는데 나중에 하면 너무 늦어서 우리가 빠르게 달려가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장 비용이 부담이 된다면 뭐 전력망을 크게 보강을 해서 미래에는 그 속도를 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혁신 기업을 만들 수 있는 에너지 분야에서도 뭐 영국의 옥토퍼스 에너지나 아니면 지금 테슬라 일렉트릭과 같이 그런 새로운 전기화된 세상에서의 그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는 그런
글로벌 어떤 기조에 편승을 해서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방향들을 계속 고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말씀 들어보면은 우리가 지금 성장의 신성장 동력을 잘 못 찾는 한계에 좀 봉착해 있기는 해요.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보호무역주의도 강화되고 우리가 굉장히 잘하던 분야에서의 성장 동력이 잘 안 보이는 상황인데 사실 잘 안 보인다라고 얘기하기에 이렇게 전기화라는 트렌드는 전 세계적으로 눈에 보이는 길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오히려 좀 달려가도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논쟁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에 가로막혀서 오히려 좀 어차피 가야 될 길을 안 가거나 더디게 가거나 그런 흐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보면 된다는 거죠. 그리드라는 책은 전력망 관련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전기화하라는 그 그리드를 둘러싼 수요와 공급 부분에 대한 이야기고 알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새로운 흐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교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악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